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엄마의 돈 공부, 지은이 이지영, 발행 다산북스입니다. 1,500만 원으로 시작한 돈 공부가 나와 가족의 삶을 바꿨습니다. 1,500만 원 전셋돈 굴려 50억 원 자산가가 된 평범한 엄마의 기적 같은 여정과 투자 노하우를 담은 재테크 입문서. 2016년 출간 이후 수많은 독자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경제경영 베스트셀러 엄마의 돈 공부가 개정판으로 새롭게 출간되었습니다. 초라하기 그지없던 원룸 빌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 저자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까지 독하게 마음먹고 실천한 공부법이 낱낱이 공개됩니다. 저자는 돈 때문에 가족의 화목이 무너지고 아이에게 미안해지고 그래서 자신을 탓하는 악순환을 깨뜨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믿고 나아가는 부자 근력을 갖기 위해 독하게 돈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변화한 투자 환경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이번 개정판에는 그동안 저자가 재테크 전문가로서 여러 방송에서 멘토링하며 전한 한층 업그레이드된 저자만의 돈 관리 비법,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전하고 싶었던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가득 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한 치 앞조차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변하는 불안정한 지금, 마인드를 단단히 잡아주고 우리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지켜줄 단 한 권의 지침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결혼 3년 만에 원룸 빌라에서 아파트로 이사한 비결. 첫 아이를 낳고 오랜만에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만났다. 다들 아이 낳고 사는 게 바빠 연락도 못 하다가 집들이 겸 우리 집에서 보게 된 것이다. 만나자마자 한참을 아이, 남편, 시댁 이야기로 수다꽃을 피우다 마지막엔 전세 이야기로 넘어갔다. 우리 집주인은 올해도 분명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할 거야. 이미 전세금 때문에 서울에서 살다가 수원으로 이사한 친구는 이제 이사 갈 곳도 없어.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서라도 전세금을 올려줘야 한다니까? 라며 울상을 짓는다. 그러자 다른 친구들도 동시에 맞아 나도 그래. 나는 이러다가 지방으로 가야 할지도 몰라. 하며 동조한다. 그때 한 친구가 지영아, 너 이 아파트 전세 얼마 줬어? 라고 물었다. 내가 이거 전세 아니야. 그냥 대출 좀 받고 샀는데 라며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자 그 친구는 그래도 나머지 목돈은 필요했을 거 아니야. 너 돈 많이 벌었나 보다 라며 부러워했다. 신혼 초에 남편이 일하던 학원에서 선생님들에게 제공해주던 삼전동 먹자골목 원룸에 살았던 나를 아는 친구들은 갑자기 아파트를 산 내 비결이 궁금했던 모양이다. 다들 한 목소리로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돈을 모은 거야? 라며 무슨 비법이라도 있는 건 아닌지 물어봤다. 그런데 정말 무슨 비법이 있었을까? 사실 특별한 비법은 없었다. 단지 수입의 50% 이상을 꼬박꼬박 저축했을 뿐이다. 신혼 초 남편과 나는 수입의 50%는 반드시 저축하자는 목표를 세웠다. 한마디로 둘 중 한 사람의 월급을 그대로 저금해야 했다. 당시 우리는 빌라에 살았기에 관리비가 없었다. 아기도 없어 양육비로 나가는 돈도 없었다. 지출이라면 월세, 식비, 용돈 정도였다. 워낙 방이 좁아서 가구를 살 필요도 없었고 필요한 가전제품은 중고 매장에서 샀다. 당시 나는 신형 고급 세탁기를 사거나 양문형 냉장고를 사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 돈이면 차라리 여행을 가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고기보다는 채소를 주로 먹었고 식재료는 동네 재래시장을 이용하여 저렴하게 샀기 때문에 식비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다. 자동차는 아예 없었다. 주중에는 회사를 다니며 일했고 주말에는 과외 및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다.
그러자 남편과 나의 월급으로 한 달에 250만 원 이상을 충분히 저축할 수 있었다. 그렇게 3년을 모아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신혼 초에 미래를 위한 종잣돈을 모으려면 수입의 50%는 처음부터 자동 이체를 해놓고 더 이상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한다. 다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겠다는 건 사실 저축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똑같다. 어느 날 친한 후배에게 너는 한 달에 얼마 정도 저축해? 라고 묻자 이와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그거야 대중 없죠. 어느 달은 많이 할 때도 있는데 마이너스 되는 달도 많아요. 마이너스 통장이 제 돈이죠 뭐. 그러면서 월급날이 되면 돈이 잠시 들어왔다가 다음날 신용카드 대금으로 모두 나가 월급이 들어와도 잠시 통장에 머물다 사라진다며 푸념했다. 이처럼 계획한 비율만큼 저축하지 않으면 얼마를 벌든 돈이 쉽게 사라져버린다. 결국 수입의 몇 퍼센트를 저축으로 확보하는가에 따라서 종잣돈을 모으는 속도도 달라지고 미래도 달라진다. 복리의 마법. 그렇다면 그렇게 모은 돈은 어떻게 굴려야 할까? 첫 단계는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저축이다. 다만 은행에 저축할 때는 복리 상품으로 굴려야 한다. 다 알고 있겠지만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방식이고 복리는 원금과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적금에는 단리가 적용되고 예금에는 복리가 적용된다. 아인슈타인도 복리를 두고 가장 위대한 수학의 발견이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나는 평소에 달콤한 카페라떼를 자주 마신다. 요즘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고 나면 커피까지 마시는 게 일상이다. 그런데 얼마 전 네티즌 사이에서 카페라떼 효과라는 말이 빠르게 번졌다. 나는 그게 뭔지 궁금해 인터넷을 찾아보았다. 카페라떼 효과란 매일 커피 한 잔을 사지 않고 약 4,000원을 절약하면 한 달에 12만 원을 저축할 수 있고 이렇게 30년간 매일 저축해 나간다면 약 2억 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갔다. 30년으로 계산해보면 12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30년은 4,320만 원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째서 2억 원을 저축할 수 있다는 걸까? 바로 복리의 개념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1년간 모은 146만 원을 연간 복리 수익 6% 투자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30년이면 2억 원이 된다. 나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내가 매일 마시고 있던 카페라떼를 다시 보게 되었다. 어쩌면 당신은 중고 가전이나 전시 상품 등을 운운하며 월급의 50%를 저축하라는 이야기에 나는 저렇게는 못 살아. 그렇게 푼돈에 연연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아. 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지도 모른다. 아니면 돈을 많이 모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만의 특별한 비법이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돈을 성공적으로 모은 사람들을 보면 누구나 그런 첫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 당신도 예외일 수는 없다. 돈에 휘둘리고 싶지 않다면 수입이 얼마이든 간에 반드시 50% 이상을 저축으로 할당하고 남은 자산으로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한다. 오늘 쓰는 돈 1,000원을 우습게 여긴다면 당신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 돈의 복리 효과를 감안하면 단 한 잔의 카페라떼를 마시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저축이란 흔해 빠진 고리타분한 재테크가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경제적 자유를 향한 첫 걸음이다. 원하는 부를 얻은 후도 중요하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한 마지막 단계로 나는 꼭 이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었다. 부를 추구할 때 반드시 상한선을 세워 놓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경제적 자립은 우리의 인생에서 필히 이루어야 하는 사안이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능력을 마련한 이후에는 자신에게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즉,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
또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닌 자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만 한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하인리히 벨의 단편 속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다. 조그만 항구에 살고 있는 한 어부는 어느 날 고기잡이 배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가 우연히 지나가는 미국의 부자 사업가에게 왜 고기를 더 잡으러 나가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는다. 그러자 어부는 하루에 단 한 차례만 출어를 하고 남은 시간에는 사색을 하거나 따사로운 햇살을 즐기고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보낸다고 이야기한다. 그러자 미국의 부자 사업가는 두세 번 출어를 하면 더 많은 고기를 잡아 어선도 늘리고 생선 공장도 마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며 어부의 게으름을 나무랐다. 그리고 이어서 돈을 많이 벌면 멋진 바다를 보며 낮잠을 즐기며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어부는 이렇게 대꾸하며 피식 웃었다. 지금 내가 벌써 그렇게 하고 있잖소. 어부가 가족의 생계나 자신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낚시도 하지 않고 낮잠만 잔다면 이는 분명 잘못된 일이다. 어부는 사랑하는 가족과 자신을 위해 낚시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실제로 낚시를 하러 나가야만 한다. 이것은 바로 부를 이루기 위한 지식을 쌓고 행동하는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나는 경제적 자유에 대한 책을 쓰면서 이 부분을 간과하고 싶지 않았다.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낚시 도구를 살 수 있는 종잣돈도 모아야 하고 어디로 가야 고기를 빨리 많이 잡을 수 있는지 정보를 검색하는 능력도 키워야 하고 낚시하는 기술과 고기가 잡히지 않아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도 길러야 한다. 그러나 자신과 가족에게 필요한 만큼 고기를 잡았다면 그 다음에는 삶을 즐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만 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회는 끊임없이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부추기기 때문이다. 나는 이야기 속 어부야말로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경제적 자유는 다른 사람들의 잣대로 정해지지 않는다. 오로지 당신만이 정할 수 있다.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자신감이 생긴다. 부모님의 지인 중에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얼마 전 저금리에 대한 기사와 경기가 더욱 악화되리라는 전망에 대한 기사를 읽고 추가로 금을 사셨다. 한 친구는 환율 동향에 대한 기사를 지속적으로 읽더니 자신의 외화 예금에 돈을 넣고 빼고 하면서 수익을 올렸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내 동생은 GTX에 대한 기사를 읽으면서 투자 지역 상황을 꾸준히 검토하고 있다. 과거에 나는 비서실에서 근무했었는데 그때 발견한 한 가지 사실이 있다. 바로 임원들 모두 경제신문을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읽을 뿐 아니라 경제 잡지까지 구독하여 읽는다는 사실이다. 경제신문은 한 달 구독료가 테이크아웃 커피 몇 잔 값이다. 이렇게 적은 돈으로 가격 대비 최고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를 잘 이용하고 분석하면 당신에게 수익까지 안겨준다. 하지만 막상 경제신문을 보려고 하면 지루하고 어렵고 딱딱한 느낌이 들 것이다. 일반 신문의 사회면에는 눈길을 끄는 감동적인 스토리나 충격을 주는 심각한 사건 기사도 많이 실린다. 갑론을박하는 정치 기사도 많아 계속 읽다 보면 드라마를 보듯 흥미가 가기도 한다. 반면 경제신문 기사는 재미없는 정보가 줄을 이루고 몇 장 넘기면 복잡한 수치와 통계치에다 어려운 경제 용어까지 등장한다. 이러니 경제신문을 피하는 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다. 경제신문을 읽지 않고 시장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안타깝게도 그런 건 없다. 그렇다면 처음에 부담 없이 경제신문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간단하고 쉽게 접근하기 위한 방법으로 경제신문 입문자를 위한 하루 10분 신문 읽기 방법을 정리해 보았다. 준비물도 많이 필요 없다. 경제신문, 형광펜, 칼, 경제신문 정리 노트만 있으면 된다. 바쁜 엄마들에게 최적화된 경제신문을 읽는 노하우를 공유한다. 1. 헤드라인만 읽는다. 처음부터 끝까지 신문 기사의 모든 글씨를 읽겠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심지어 경제 전문가도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우선 첫 장부터 넘기면서 헤드라인만 읽자. 모르는 내용이 나오더라도 헤드라인을 읽으며 한 장씩 편안한 마음으로 넘기다가 관심 있는 제목이 나오면 형광펜을 꺼내 큰 동그라미로 표시한다. 나는 주로 부동산, 대기업 동향, 금리에 관한 기사를 본다. 그리고 사설이나 칼럼 중 눈길을 끄는 제목 한 개에 표시를 해둔다. 2. 노트에 기사를 스크랩한다. 칼을 들고 형광펜으로 표시한 기사를 자른다. 그리고 경제신문 정리 노트에 그 기사를 붙이고 그 아래 기사의 헤드라인을 적는다. 3. 기사를 속독한다. 스크랩한 기사 2개를 속독한다. 10분 정도면 오려둔 신문 기사 2개는 충분히 읽을 수 있다. 4. 한 줄로 요약해본다. 마지막으로 경제신문 정리 노트에 그 기사의 핵심을 한 줄로 요약해본다. 나는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헤드라인 위주로 읽고 스크랩하여 부동산, 대기업 동향, 금리 위주로 경제신문 정리 노트에 기록해왔다. 또한 토요일은 신문을 버리는 날로 지정한다. 신문은 절대로 오래 쌓아두지 않도록 한다. 내 경험상 읽지 않고 쌓아두는 신문은 심리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준다. 무조건 토요일이나 일요일 오전에는 신문을 버린다. 마지막으로 버리기 전에 다시 한번 살펴볼 시간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과감하게 버리는 게 좋다. 못 읽고 버리는 신문을 보면 아까울 것이다. 그렇지만 그 다음 주에는 아까워서라도 꼭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신문을 읽는 목적은 현재의 경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지난 신문을 쌓아두고 읽는 것은 심리적인 부담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보가 아닌 과거의 정보를 읽게 되는 의도치 않은 효과를 낳는다. 무엇보다도 주요 동향은 매일 반복되므로 며칠 신문을 읽지 않는다고 해도 곧 동향을 따라잡을 수 있다. 그러므로 주말에는 과감하게 밀린 신문을 버리고 다시 마음을 다잡도록 하자. 이렇게 하루 10분을 할애하여 주요 기사 1개, 사설 1개를 공략하자. 나중에는 더 관심이 가는 기사가 생길 수도 있고 주말에도 계속 보고 싶어질 것이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헤드라인을 읽고 관심 분야의 기사를 하루에 하나씩 습관처럼 읽는 것이다. 신문에 나오는 정보들은 최신 동향을 그대로 보여주며 헤드라인만으로도 핵심 메시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 하루 10분, 신문 읽기 습관을 들여 헤드라인을 꾸준히 살핀다면 굵직한 금융 동향을 파악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신문 헤드라인의 경우 최신 동향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헤드라인 중심으로 정리를 하면 더 오랫동안 기사 내용을 기억할 수 있다.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이렇게 부의 기초 체력을 쌓아가자. 투자의 시작은 종잣돈 모으기부터. 돈을 알아야겠다고 마음먹고 내가 가장 먼저 실천한 것은 바로 종잣돈을 모으는 거였다. 종잣돈은 시드머니라고 불리는데 영어 단어 seed의 씨앗이라는 의미처럼 투자의 씨앗이 될 돈을 뜻한다. 종잣돈을 모으는 단계는 본격적으로 투자에 들어가기 전 준비 단계인 만큼 가장 지속하기 힘든 단계라고들 말한다. 하지만 재테크 방법을 실천하고 레버리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종잣돈이 꼭 필요하다. 나만의 현금, 종잣돈이 충분하다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버텨서 이득을 볼 수 있다. 종잣돈을 모으는 단계에서는 빠르고 독하게 돌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는 지하철에서 느꼈던 절실한 마음으로 신혼 3년 동안 종잣돈 1억 원을 모았다. 그때 든든하게 나를 끌어준 3가지 법칙을 공유하려 한다. 첫째, 아주 생생한 목표를 그린다. 둘째, 돈이 모이는 시스템을 만든다. 셋째, 소득을 높여라. 목표는 눈에 보일 듯 구체적으로 잡아라. 가장 먼저 나는 내 마음속에 아주 생생한 목표를 그렸다. 그 전까지는 돈을 아껴야겠다고 막연하게 생각만 했었다. 돈을 많이 모으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나의 소비나 지출은 쉽게 줄지 않았다. 신혼 초 먹자골목의 원룸 빌라에서 살면서 외식도 굉장히 자주 했고 주말이 되면 대형 할인마트에 들려서 어마어마한 양의 식자재를 사기도 했다. 다 먹지도 못했을 뿐더러 버리는 양도 많았다. 그러다가 첫 아이를 계획하게 되면서 나의 삶도 바뀌었다. 나의 소중한 첫 아기를 위해 아기방을 마련해야겠다는 아주 구체적인 목표가 생긴 거였다. 만약 아기가 남자이면 하늘색 벽지를, 딸이면 분홍색 벽지를 해줘야지. 노란색 흔들 침대를 선물해야지. 방 한쪽에는 아기 체육관도 마련해줘야지. 이런 생생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어느새 내 머릿속에는 이미 방 한 칸이 지어져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모래 놀이터 말고 아기가 조금 더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있는 아파트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기 시작했다. 구체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고 나니 나의 소비 패턴이 변하기 시작했다. 무엇인가 소비를 하려고 하면 내가 세운 목표가 생각났다. 그 이후 내가 소비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나의 목표에 더 다가간 것만 같은 행복감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지출을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비용을 아껴서 얻을 나의 미래 행복을 아주 생생하게 떠올리는 것이다. 우리 아이가 비장한 마음으로 유학에 가고 싶다고 얘기할 때 돈 걱정하지 않고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뿌듯할까?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제주도로 한 달 살기를 훌쩍 떠나서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면 몇 년이 지나도 두고두고 꺼내볼 추억이 생기겠지 하는 자신의 목표를 생생하게 그리기 시작할 때 그 목표는 나의 현실이 된다. 의지가 아닌 시스템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자신의 의지만으로 돈을 모으려 하기 때문이다. 의지로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무엇이 필요할까? 바로 사람과 시간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살면서 목돈을 모아본 적이 없는 후배가 있다. 후배는 퇴근하고 나면 항상 사람들을 만났다. 사람들과 술자리도 자주 가졌고 영화도 보고 커피도 마시다 보면 순식간에 5만 원을 쓰는 건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다. 주중뿐 아니라 주말에도 친구들을 만나며 사람을 만나는데 버는 돈을 다 썼다. 나는 의지가 강하니까 친구를 만나도 싼 것만 먹고 돈 안 쓰고 아낄 수 있을 거야 하고 생각하지만 스스로를 믿어서는 안 된다. 돈을 모을 때는 주변 사람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 사람뿐 아니라 시간을 관리해야 한다.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따져보고 그에 맞추어 나의 귀중한 시간을 쏟는 지혜가 필요하다. 삶에 우선순위가 없으면 자꾸 돈을 쓰게 만들어진 장소로 돌아다니게 된다. 사람들과의 모임을 관리하지 못했던 그 후배는 자신이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를 미리 계획하지 못했다. 일이 끝나고 모임이 없을 때 후배가 가장 자주 들렀던 곳은 마트였다. 마트에서 시간을 보내며 아이 쇼핑을 하다 보면 사려고 한 것도 아닌데 카트 가득 물건을 담아 나오곤 했다. 특정 시간대에만 할인하는 타임 세일이 시작되면 눈과 손이 자연스럽게 따라가곤 했다. 사람을 만나지 않고 허튼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그 시간에 부수익을 올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자신의 의지를 믿지 말고 시스템을 통해 돈이 모이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부수익으로 소득을 높여라.
가지고 있는 돈에서 절약만 할 때는 생각보다 돈이 빠르게 모이지 않아서 답답했던 적도 있다. 그러던 중 내가 갖고 있던 경험과 지식을 돈으로 바꾸면서 종잣돈을 모으는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다. 직장에서 나오는 월급 외의 소득을 찾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하기 시작했다. 나는 예전에 통번역사로 일한 경험을 살려 번역 아르바이트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직장을 다니면서 번역 아르바이트를 하며 새벽 2시까지 일을 할 때도 많았고 주말이면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다. 일을 많이 하다 보니 젓가락질을 하지 못할 정도로 손목이 아플 때도 있었다.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다가 아예 통번역 에이전시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그날 바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통번역 에이전시를 시작하기도 했다. 그렇게 하나씩 해나가며 깨달은 것이 있다. 바로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였다. 나의 지인 중 어떤 분은 나만의 소득을 조금이라도 얻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계셨다. 오랫동안 전업주부로 지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만들던 자신의 요리 실력으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작은 반찬 가게를 열게 되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지만 유기농 재료를 쓰는 건강한 음식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소문이 나면서 많은 수익을 얻는 1인 기업이 되었다. 가게는 점점 더 바빠졌고 명절에는 반찬 주문이 끊임없이 들어오기도 했다. 반찬 가게가 잘 되자 가게 성공 비결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 이분은 자신만의 차별점이 무엇인지, 가게는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알려주곤 했다. 또 반찬 가게 운영을 고민하는 분들은 찾아오라고 본인 블로그에 광고하여 세미나도 열었고 세미나에 참석한 수강생 중 한 사람과 2호점 계약을 하면서 프랜차이즈로 사업 영역을 더 넓혀갔다. 이제 이분은 본인이 일해서 얻게 되는 수입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2호점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문을 맡으면서 또 다른 수입도 얻게 되었다. 내가 한 번 움직이면 내 인생은 엄청난 속도로 변한다. 내 머릿속이 도전할 수 없는 이유들로 가득할 때는 고민과 불만, 핑계만 많아지고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었다. 열심히 일하는데 왜 통장 잔고가 그대로인지 고민될 때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다. 과연 나는 어제의 나보다 어떤 노력을 더 했는가라고 말이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할 때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원칙. 무엇을 하든 처음이 가장 힘들듯이 나도 처음 집을 마련하는 과정이 가장 길고 힘들었다. 그리고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 따라서 이것이 절대 정답이 아니라는 점을 꼭 강조하고 싶다. 신혼 초에 작은 빌라에 살던 나는 임신한 순간부터 아기 방이 있는 예쁜 집에서 편안하게 육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싶어 집을 알아보러 다니기 시작했다. 마침내 우리 첫 아이는 2008년 5월에 태어났고 첫 집의 잔금은 2008년 4월 30일에 치렀다. 임신하고 나서 혼자 여러 권의 부동산 책을 보았고 만삭이었을 때도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어떤 집을 골라야 할지 많이 고민했다. 그렇게 친정 부모님 댁 근처에 있는 성동구 행당동 3부 아파트 82제곱미터를 택했다. 생애 첫 집이라 나에겐 큰 의미가 있는 이 아파트를 2015년에 매도했다. 그때 마치 자식을 시집 보내는 듯 마음이 뭉클했다. 첫 집이다 보니 지금 생각하면 내가 선택하는데 부족했던 점도 많이 보인다. 특히 그때는 아이가 어려서 학군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해 그 부분을 많이 고려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당시에도 내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었다. 집을 고르기 위한 기준 중에서도 다음 3가지 기본 요소를 꼭 강조하고 싶다. 첫째, 역세권 아파트를 골라라. 당시 내가 고른 3부 아파트는 왕십리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다. 왕십리역은 2호선, 5호선,
경의 중앙선이 교차하는 환승 역세권이자 선릉과 이어지는 신분당선 연장이 예정되어 있었다. 무엇보다도 역세권의 아파트를 고르면 출퇴근에 용이하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 이 정도야 누구나 아는 상식이겠지만 중요한 건 역세권이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니라는 점이다. 나는 환승 역세권에 속하는 82제곱미터의 아파트를 골랐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내 친구는 집값이 낮고 공기가 좋아 4호선 끝자락에 있는 112제곱미터의 아파트를 샀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친구의 아파트도 역세권에 있었고 집도 넓었지만 시세는 계속 떨어졌다. 반면 나의 아파트는 경기가 안 좋을 때도 시세가 계속 유지되었고 꾸준히 가격이 상승했다. 역세권이란 지하철역에서 도보 5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를 말한다. 하지만 같은 역세권이라도 어떤 역인가가 중요하다. 단일 역세권보다는 이중 역세권, 이중 역세권보다는 환승 역세권이 훨씬 더 이점이 많다. 따라서 여러 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역일수록 그 역의 장점은 커진다. 또한 서울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강남과 연결되는 역일수록 그 역세권은 더 큰 강점을 갖게 된다. 둘째, 대단지여야 한다. 첫 집을 택하기 전에 나는 송파구 삼전동에 살고 있었다. 나의 로망은 올림픽공원 근처에 쾌적한 아파트에 사는 것이었다. 송파구와 강동구 지역도 꽤 많이 돌아다녔다. 그렇지만 역시나 가격이 너무 비쌌다. 그러다 풍납동 D 아파트를 보게 되었다. 강동구청역에서 도보 10분 정도의 거리에 있었고 송파구에 위치하는 데다 올림픽공원에서 가까웠으며 바로 옆에 풍납초등학교가 있었다. 아직 아기를 낳기도 전이었지만 그 점이 참 마음에 들었다. 부동산 사장님은 세댁, 여기가 애 키우기 정말 좋고 가격도 제일 저렴해. 세댁, 얼른 결정 안 하면 이런 매물은 금방 나가버려. 라며 매수를 종용했다. 사실 돈이 부족했던 나에게 그 아파트는 오래되긴 했어도 너무나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마음에 걸리는 점도 있었다. 바로 단지 세대수였다. 세대수가 93세대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렇게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를 나홀로 아파트라고 부른다. 내가 세대수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라면서 소심하게 입을 떼자 부동산 아주머니는 주변에 대단지 L 아파트가 바로 있고 맞은편에 K 아파트도 있잖아. 가격은 오르게 되어 있어. 라고 조언했다. 그래도 내 마음은 편치 않았다. 나는 아무리 실거주로 아파트를 구하더라도 시세 차익을 꼭 얻고 싶었기 때문에 결국 내 신념에 따라 다른 데로 눈을 돌렸다. 집을 알아보다 보면 수많은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조언해준다. 그렇기에 자신만의 투자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어야 한다. 아무리 주변에서 좋다 해도 자신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투자는 하지 않는 뚝심을 길러야만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때도 그랬지만 나는 지금까지 나홀로 아파트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가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나홀로 아파트는 매수할 땐 가격이 낮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집값이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대단지 아파트 근처에는 대형 마트가 생기고 생활 편의시설이 들어서면서 점점 수요가 높아지고 집값이 상승하게 된다. 셋째, 로열동의 로열층을 선택하라. 확장하고 리모델링까지 했는데 제 값을 못 받았어. 얼마 전 아파트를 매도한 친구는 울상을 지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녀의 아파트는 2층이었다. 그 친구는 아직 아이가 어려 저층이 좋다면서 2층을 샀지만 팔려고 내놓았을 때는 아무도 그 층을 선뜻 고르려 하지 않았다. 같은 동에 같은 방향이고 수리가 되어 있어도 대부분의 사람은 저층이나 꼭대기층을 선호하지 않는다. 대부분 비로열층과 로열층의 가격 차는 엄청나다. 또한 동이 어느 방향으로 위치하는지,
즉 남향인지 북향인지에 따라서도 역시 큰 가격차가 발생한다. 각자의 생각은 물론 다르겠지만 나의 경우 아파트 1층에서 3층과 맨 꼭대기층은 잘 고르지 않는다. 또 남향을 택하되 반드시 낮에 가서 볕이 얼마나 잘 들어오는지 확인해보고 결정한다. 나와 가족을 위한 첫 내 집 마련. 이왕이면 살기에도 편하고 나중에 팔 때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는 곳을 고르는 게 여러모로 이득이다. 위에 언급된 세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아파트를 살펴보고 실제로 여러 집을 둘러본 후 네이버 부동산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등을 검색하여 교통, 학군, 단지수 등을 정리해 두도록 하자. 여기까지 엄마의 돈 공부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재테크 입문서이지만 그 중에서도 주로 엄마들의 투자를 이끌어주는 책입니다. 저자는 양가의 도움 없이 원룸 빌라에서 작게 시작한 신혼생활 속에서 미래를 위해 종잣돈을 악착같이 모으면서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 첫 내 집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잣돈에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했지만 매달 나가는 대출금과 생활비, 양육 및 교육비 등 지출에 허덕이는 삶과 워킹맘으로서의 심리적 부담감과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이 함께 공존하면서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생기게 됩니다. 더 이상 월급으로는 원하는 삶을 꾸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돈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엄마로서, 아내로서만이 아닌 자신을 위한 삶과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다시 정립하는 시간을 만들게 됩니다. 저자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꾸준히 투자 실력을 쌓아왔고 2021년 현재 총 자산 50억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스스로 길을 개척해 나가는 과정에서 얻은 재테크 비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종잣돈을 모으는 법, 매달의 지출과 소비를 관리하는 방법, 부자 되는 습관을 기르는 방법, 실전 투자 시 유의할 사항 등 재테크 초보들을 위한 자신만의 노하우를 구체적으로 알기 쉽도록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이 좋았던 점은 엄마로서의 삶에 있어 방향성을 안내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자를 포함하여 워킹맘이든 전업주부든 여자로서 엄마로서의 삶을 처음 경험하면서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많은 엄마들의 사례를 짚어주고 있으며 엄마들이 왜 돈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지 어떤 마인드와 목표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투자자로서의 마인드 정리뿐만 아니라 엄마를 처음 겪는 엄마들의 마음까지 토닥여주는 이 책을 통해 초보 엄마인 저 또한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투자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읽으셔도 무방하지만 특히 엄마들에게 꼭 추천하는 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결혼 3년 만에 원룸 빌라에서 아파트로 이사한 비결. 첫 아이를 낳고 오랜만에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만났다. 다들 아이 낳고 사는 게 바빠 연락도 못 하다가 집들이 겸 우리 집에서 보게 된 것이다. 만나자마자 한참을 아이, 남편, 시댁 이야기로 수다꽃을 피우다 마지막엔 전세 이야기로 넘어갔다. 우리 집주인은 올해도 분명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할 거야. 이미 전세금 때문에 서울에서 살다가 수원으로 이사한 친구는 이제 이사 갈 곳도 없어.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서라도 전세금을 올려줘야 한다니까? 라며 울상을 짓는다. 그러자 다른 친구들도 동시에 맞아. 나도 그래. 나는 이러다가 지방으로 가야 할지도 몰라. 하며 동조한다. 그때 한 친구가 지영아, 너 이 아파트 전세 얼마 줬어? 라고 물었다. 내가 이거 전세 아니야.
그냥 대출 좀 받고 샀는데 라며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자 그 친구는 그래도 나머지 목돈은 필요했을 거 아니야. 너 돈 많이 벌었나 보다 라며 부러워했다. 신혼 초에 남편이 일하던 학원에서 선생님들에게 제공해주던 삼전동 먹자골목 원룸에 살았던 나를 아는 친구들은 갑자기 아파트를 산 내 비결이 궁금했던 모양이다. 다들 한 목소리로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돈을 모은 거야? 라며 무슨 비법이라도 있는 건 아닌지 물어봤다. 그런데 정말 무슨 비법이 있었을까? 사실 특별한 비법은 없었다. 단지 수입의 50% 이상을 꼬박꼬박 저축했을 뿐이다. 신혼 초 남편과 나는 수입의 50%는 반드시 저축하자는 목표를 세웠다. 한마디로 둘 중 한 사람의 월급을 그대로 저금해야 했다. 당시 우리는 빌라에 살았기에 관리비가 없었다. 아기도 없어 양육비로 나가는 돈도 없었다. 지출이라면 월세, 식비, 용돈 정도였다. 워낙 방이 좁아서 가구를 살 필요도 없었고 필요한 가전제품은 중고 매장에서 샀다. 당시 나는 신형 고급 세탁기를 사거나 양문형 냉장고를 사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 돈이면 차라리 여행을 가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고기보다는 채소를 주로 먹었고 식재료는 동네 재래시장을 이용하여 저렴하게 샀기 때문에 식비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다. 자동차는 아예 없었다. 주중에는 회사를 다니며 일했고 주말에는 과외 및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다. 그러자 남편과 나의 월급으로 한 달에 250만 원 이상을 충분히 저축할 수 있었다. 그렇게 3년을 모아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신혼 초에 미래를 위한 종잣돈을 모으려면 수입의 50%는 처음부터 자동 이체를 해놓고 더 이상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한다. 다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겠다는 건 사실 저축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똑같다. 어느 날 친한 후배에게 너는 한 달에 얼마 정도 저축해? 라고 묻자 이와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그거야 대중 없죠. 어느 달은 많이 할 때도 있는데 마이너스 되는 달도 많아요. 마이너스 통장이 제 돈이죠 뭐. 그러면서 월급날이 되면 돈이 잠시 들어왔다가 다음날 신용카드 대금으로 모두 나가 월급이 들어와도 잠시 통장에 머물다 사라진다며 푸념했다. 이처럼 계획한 비율만큼 저축하지 않으면 얼마를 벌든 돈이 쉽게 사라져버린다. 결국 수입의 몇 퍼센트를 저축으로 확보하는가에 따라서 종잣돈을 모으는 속도도 달라지고 미래도 달라진다. 복리의 마법. 그렇다면 그렇게 모은 돈은 어떻게 굴려야 할까? 첫 단계는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저축이다. 다만 은행에 저축할 때는 복리 상품으로 굴려야 한다. 다 알고 있겠지만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방식이고 복리는 원금과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적금에는 단리가 적용되고 예금에는 복리가 적용된다. 아인슈타인도 복리를 두고 가장 위대한 수학의 발견이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나는 평소에 달콤한 카페라떼를 자주 마신다. 요즘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고 나면 커피까지 마시는 게 일상이다. 그런데 얼마 전 네티즌 사이에서 카페라떼 효과라는 말이 빠르게 번졌다. 나는 그게 뭔지 궁금해 인터넷을 찾아보았다. 카페라떼의 효과란 매일 커피 한 잔을 사지 않고 약 4,000원을 절약하면 한 달에 12만 원을 저축할 수 있고 이렇게 30년간 매일 저축해 나간다면 약 2억 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갔다. 30년으로 계산해보면 12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30년은 4,320만 원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째서 2억 원을 저축할 수 있다는 걸까? 바로 복리의 개념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1년간 모은 146만 원을 연간 복리 수익 6% 투자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30년이면 2억 원이 된다.
나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내가 매일 마시고 있던 카페라떼를 다시 보게 되었다. 어쩌면 당신은 중고 가전이나 전시 상품 등을 운운하며 월급의 50%를 저축하라는 이야기에 나는 저렇게는 못 살아. 그렇게 푼돈에 연연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아. 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지도 모른다. 아니면 돈을 많이 모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만의 특별한 비법이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돈을 성공적으로 모은 사람들을 보면 누구나 그런 첫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 당신도 예외일 수는 없다. 돈에 휘둘리고 싶지 않다면 수입이 얼마이든 간에 반드시 50% 이상을 저축으로 할당하고 남은 자산으로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한다. 오늘 쓰는 돈 1,000원을 우습게 여긴다면 당신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 돈의 복리 효과를 감안하면 단 한 잔의 카페라떼를 마시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저축이란 흔해 빠진 고리타분한 재테크가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경제적 자유를 향한 첫 걸음이다. 원하는 부를 얻은 후도 중요하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한 마지막 단계로 나는 꼭 이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었다. 부를 추구할 때 반드시 상한선을 세워 놓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경제적 자립은 우리의 인생에서 필히 이루어야 하는 사안이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능력을 마련한 이후에는 자신에게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즉,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 또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닌 자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만 한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하인리히 벨의 단편 속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다. 조그만 항구에 살고 있는 한 어부는 어느 날 고기잡이 배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가 우연히 지나가는 미국의 부자 사업가에게 왜 고기를 더 잡으러 나가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는다. 그러자 어부는 하루에 단 한 차례만 출어를 하고 남은 시간에는 사색을 하거나 따사로운 햇살을 즐기고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보낸다고 이야기한다. 그러자 미국의 부자 사업가는 두세 번 출어를 하면 더 많은 고기를 잡아 어선도 늘리고 생선 공장도 마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며 어부의 게으름을 나무랐다. 그리고 이어서 돈을 많이 벌면 멋진 바다를 보며 낮잠을 즐기며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어부는 이렇게 대꾸하며 피식 웃었다. 지금 내가 벌써 그렇게 하고 있잖소. 어부가 가족의 생계나 자신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낚시도 하지 않고 낮잠만 잔다면 이는 분명 잘못된 일이다. 어부는 사랑하는 가족과 자신을 위해 낚시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실제로 낚시를 하러 나가야만 한다. 이것은 바로 부를 이루기 위한 지식을 쌓고 행동하는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나는 경제적 자유에 대한 책을 쓰면서 이 부분을 간과하고 싶지 않았다.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낚시 도구를 살 수 있는 종잣돈도 모아야 하고 어디로 가야 고기를 빨리 많이 잡을 수 있는지 정보를 검색하는 능력도 키워야 하고 낚시하는 기술과 고기가 잡히지 않아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도 길러야 한다. 그러나 자신과 가족에게 필요한 만큼 고기를 잡았다면 그 다음에는 삶을 즐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만 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회는 끊임없이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부추기기 때문이다. 나는 이야기 속 어부야말로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경제적 자유는 다른 사람들의 잣대로 정해지지 않는다. 오로지 당신만이 정할 수 있다.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자신감이 생긴다. 부모님의 지인 중에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얼마 전 저금리에 대한 기사와 경기가 더욱 악화되리라는 전망에 대한 기사를 읽고 추가로 금을 사셨다.
한 친구는 환율 동향에 대한 기사를 지속적으로 읽더니 자신의 외화 예금에 돈을 넣고 빼고 하면서 수익을 올렸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내 동생은 GTX에 대한 기사를 읽으면서 투자 지역 상황을 꾸준히 검토하고 있다. 과거에 나는 비서실에서 근무했었는데 그때 발견한 한 가지 사실이 있다. 바로 임원들 모두 경제신문을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읽을 뿐 아니라 경제 잡지까지 구독하여 읽는다는 사실이다. 경제신문은 한 달 구독료가 테이크아웃 커피 몇 잔 값이다. 이렇게 적은 돈으로 가격 대비 최고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를 잘 이용하고 분석하면 당신에게 수익까지 안겨준다. 하지만 막상 경제신문을 보려고 하면 지루하고 어렵고 딱딱한 느낌이 들 것이다. 일반 신문의 사회면에는 눈길을 끄는 감동적인 스토리나 충격을 주는 심각한 사건 기사도 많이 실린다. 갑론을박하는 정치 기사도 많아 계속 읽다 보면 드라마를 보듯 흥미가 가기도 한다. 반면 경제신문 기사는 재미없는 정보가 줄을 이루고 몇 장 넘기면 복잡한 수치와 통계치에다 어려운 경제 용어까지 등장한다. 이러니 경제신문을 피하는 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다. 경제신문을 읽지 않고 시장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안타깝게도 그런 건 없다. 그렇다면 처음에 부담 없이 경제신문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간단하고 쉽게 접근하기 위한 방법으로 경제신문 입문자를 위한 하루 10분 신문 읽기 방법을 정리해 보았다. 준비물도 많이 필요 없다. 경제신문, 형광펜, 칼, 경제신문 정리 노트만 있으면 된다. 바쁜 엄마들에게 최적화된 경제신문을 읽는 노하우를 공유한다. 1. 헤드라인만 읽는다. 처음부터 끝까지 신문 기사의 모든 글씨를 읽겠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심지어 경제 전문가도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우선 첫 장부터 넘기면서 헤드라인만 읽자. 모르는 내용이 나오더라도 헤드라인을 읽으며 한 장씩 편안한 마음으로 넘기다가 관심 있는 제목이 나오면 형광펜을 꺼내 큰 동그라미로 표시한다. 나는 주로 부동산, 대기업 동향, 금리에 관한 기사를 본다. 그리고 사설이나 칼럼 중 눈길을 끄는 제목 한 개에 표시를 해둔다. 2. 노트에 기사를 스크랩한다. 칼을 들고 형광펜으로 표시한 기사를 자른다. 그리고 경제신문 정리 노트에 그 기사를 붙이고 그 아래 기사의 헤드라인을 적는다. 3. 기사를 속독한다. 스크랩한 기사 2개를 속독한다. 10분 정도면 오려둔 신문 기사 2개는 충분히 읽을 수 있다. 4. 한 줄로 요약해본다. 마지막으로 경제신문 정리 노트에 그 기사의 핵심을 한 줄로 요약해본다. 나는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헤드라인 위주로 읽고 스크랩하여 부동산, 대기업 동향, 금리 위주로 경제신문 정리 노트에 기록해왔다. 또한 토요일은 신문을 버리는 날로 지정한다. 신문은 절대로 오래 쌓아두지 않도록 한다. 내 경험상 읽지 않고 쌓아두는 신문은 심리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준다. 무조건 토요일이나 일요일 오전에는 신문을 버린다. 마지막으로 버리기 전에 다시 한번 살펴볼 시간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과감하게 버리는 게 좋다. 못 읽고 버리는 신문을 보면 아까울 것이다. 그렇지만 그 다음 주에는 아까워서라도 꼭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신문을 읽는 목적은 현재의 경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지난 신문을 쌓아두고 읽는 것은 심리적인 부담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보가 아닌 과거의 정보를 읽게 되는 의도치 않은 효과를 낳는다. 무엇보다도 주요 동향은 매일 반복되므로 며칠 신문을 읽지 않는다고 해도 곧 동향을 따라잡을 수 있다. 그러므로 주말에는 과감하게 밀린 신문을 버리고 다시 마음을 다잡도록 하자. 이렇게 하루 10분을 할애하여 주요 기사 1개, 사설 1개를 공략하자. 나중에는 더 관심이 가는 기사가 생길 수도 있고 주말에도 계속 보고 싶어질 것이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헤드라인을 읽고 관심 분야의 기사를 하루에 하나씩 습관처럼 읽는 것이다. 신문에 나오는 정보들은 최신 동향을 그대로 보여주며 헤드라인만으로도 핵심 메시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 하루 10분, 신문 읽기 습관을 들여 헤드라인을 꾸준히 살핀다면 굵직한 금융 동향을 파악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신문 헤드라인의 경우 최신 동향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헤드라인 중심으로 정리를 하면 더 오랫동안 기사 내용을 기억할 수 있다.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이렇게 부의 기초 체력을 쌓아가자. 투자의 시작은 종잣돈 모으기부터. 돈을 알아야겠다고 마음먹고 내가 가장 먼저 실천한 것은 바로 종잣돈을 모으는 거였다. 종잣돈은 시드머니라고 불리는데 영어 단어 seed의 씨앗이라는 의미처럼 투자의 씨앗이 될 돈을 뜻한다. 종잣돈을 모으는 단계는 본격적으로 투자에 들어가기 전 준비 단계인 만큼 가장 지속하기 힘든 단계라고들 말한다. 하지만 재테크 방법을 실천하고 레버리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종잣돈이 꼭 필요하다. 나만의 현금, 종잣돈이 충분하다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버텨서 이득을 볼 수 있다. 종잣돈을 모으는 단계에서는 빠르고 독하게 돌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는 지하철에서 느꼈던 절실한 마음으로 신혼 3년 동안 종잣돈 1억 원을 모았다. 그때 든든하게 나를 끌어준 3가지 법칙을 공유하려 한다. 첫째, 아주 생생한 목표를 그린다. 둘째, 돈이 모이는 시스템을 만든다. 셋째, 소득을 높여라. 목표는 눈에 보일 듯 구체적으로 잡아라. 가장 먼저 나는 내 마음속에 아주 생생한 목표를 그렸다. 그 전까지는 돈을 아껴야겠다고 막연하게 생각만 했었다. 돈을 많이 모으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나의 소비나 지출은 쉽게 줄지 않았다. 신혼 초 먹자 골목의 원룸 빌라에서 살면서 외식도 굉장히 자주 했고 주말이 되면 대형 할인마트에 들려서 어마어마한 양의 식자재를 사기도 했다. 다 먹지도 못했을 뿐더러 버리는 양도 많았다. 그러다가 첫 아이를 계획하게 되면서 나의 삶도 바뀌었다. 나의 소중한 첫 아기를 위해 아기방을 마련해야겠다는 아주 구체적인 목표가 생긴 거였다. 만약 아기가 남자이면 하늘색 벽지를, 딸이면 분홍색 벽지를 해줘야지. 노란색 흔들 침대를 선물해야지. 방 한쪽에는 아기 체육관도 마련해줘야지. 이런 생생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어느새 내 머릿속에는 이미 방 한 칸이 지어져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모래 놀이터 말고 아기가 조금 더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있는 아파트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기 시작했다. 구체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고 나니 나의 소비 패턴이 변하기 시작했다. 무엇인가 소비를 하려고 하면 내가 세운 목표가 생각났다. 그 이후 내가 소비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나의 목표에 더 다가간 것만 같은 행복감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지출을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비용을 아껴서 얻을 나의 미래 행복을 아주 생생하게 떠올리는 것이다. 우리 아이가 비장한 마음으로 유학에 가고 싶다고 얘기할 때 돈 걱정하지 않고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뿌듯할까?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제주도로 한 달 살기를 훌쩍 떠나서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면 몇 년이 지나도 두고두고 꺼내볼 추억이 생기겠지 하는 자신의 목표를 생생하게 그리기 시작할 때 그 목표는 나의 현실이 된다. 의지가 아닌 시스템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자신의 의지만으로 돈을 모으려 하기 때문이다. 의지로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무엇이 필요할까? 바로 사람과 시간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살면서 목돈을 모아본 적이 없는 후배가 있다. 후배는 퇴근하고 나면 항상 사람들을 만났다.
사람들과 술자리도 자주 가졌고 영화도 보고 커피도 마시다 보면 순식간에 5만 원을 쓰는 건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다. 주중뿐 아니라 주말에도 친구들을 만나며 사람을 만나는데 버는 돈을 다 썼다. 나는 의지가 강하니까 친구를 만나도 싼 것만 먹고 돈 안 쓰고 아낄 수 있을 거야 하고 생각하지만 스스로를 믿어서는 안 된다. 돈을 모을 때는 주변 사람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 사람뿐 아니라 시간을 관리해야 한다.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따져보고 그에 맞추어 나의 귀중한 시간을 쏟는 지혜가 필요하다. 삶에 우선순위가 없으면 자꾸 돈을 쓰게 만들어진 장소로 돌아다니게 된다. 사람들과의 모임을 관리하지 못했던 그 후배는 자신이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를 미리 계획하지 못했다. 일이 끝나고 모임이 없을 때 후배가 가장 자주 들렀던 곳은 마트였다. 마트에서 시간을 보내며 아이 쇼핑을 하다 보면 사려고 한 것도 아닌데 카트 가득 물건을 담아 나오곤 했다. 특정 시간대에만 할인하는 타임 세일이 시작되면 눈과 손이 자연스럽게 따라가곤 했다. 사람을 만나지 않고 허튼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그 시간에 부수익을 올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자신의 의지를 믿지 말고 시스템을 통해 돈이 모이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부수익으로 소득을 높여라. 가지고 있는 돈에서 절약만 할 때는 생각보다 돈이 빠르게 모이지 않아서 답답했던 적도 있다. 그러던 중 내가 갖고 있던 경험과 지식을 돈으로 바꾸면서 종잣돈을 모으는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다. 직장에서 나오는 월급 외에 소득을 찾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하기 시작했다. 나는 예전에 통번역사로 일한 경험을 살려 번역 아르바이트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직장을 다니면서 번역 아르바이트를 하며 새벽 2시까지 일을 할 때도 많았고 주말이면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다. 일을 많이 하다 보니 젓가락질을 하지 못할 정도로 손목이 아플 때도 있었다.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다가 아예 통번역 에이전시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그날 바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통번역 에이전시를 시작하기도 했다. 그렇게 하나씩 해나가며 깨달은 것이 있다. 바로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였다. 나의 지인 중 어떤 분은 나만의 소득을 조금이라도 얻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계셨다. 오랫동안 전업주부로 지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만들던 자신의 요리 실력으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작은 반찬 가게를 열게 되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지만 유기농 재료를 쓰는 건강한 음식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소문이 나면서 많은 수익을 얻는 1인 기업이 되었다. 가게는 점점 더 바빠졌고 명절에는 반찬 주문이 끊임없이 들어오기도 했다. 반찬 가게가 잘 되자 가게 성공 비결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 이분은 자신만의 차별점이 무엇인지, 가게는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알려주곤 했다. 또 반찬 가게 운영을 고민하는 분들은 찾아오라고 본인 블로그에 광고하여 세미나도 열었고 세미나에 참석한 수강생 중 한 사람과 2호점 계약을 하면서 프랜차이즈로 사업 영역을 더 넓혀갔다. 이제 이분은 본인이 일해서 얻게 되는 수입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2호점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문을 맡으면서 또 다른 수입도 얻게 되었다. 내가 한 번 움직이면 내 인생은 엄청난 속도로 변한다. 내 머릿속이 도전할 수 없는 이유들로 가득할 때는 고민과 불만, 핑계만 많아지고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었다. 열심히 일하는데 왜 통장 잔고가 그대로인지 고민될 때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다. 과연 나는 어제의 나보다 어떤 노력을 더 했는가라고 말이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할 때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원칙. 무엇을 하든 처음이 가장 힘들듯이 나도 처음 집을 마련하는 과정이 가장 길고 힘들었다. 그리고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
따라서 이것이 절대 정답이 아니라는 점을 꼭 강조하고 싶다. 신혼 초에 작은 빌라에 살던 나는 임신한 순간부터 아기 방이 있는 예쁜 집에서 편안하게 육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싶어 집을 알아보러 다니기 시작했다. 마침내 우리 첫 아이는 2008년 5월에 태어났고 첫 집의 잔금은 2008년 4월 30일에 치렀다. 임신하고 나서 혼자 여러 권의 부동산 책을 보았고 만삭이었을 때도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어떤 집을 골라야 할지 많이 고민했다. 그렇게 친정 부모님 댁 근처에 있는 성동구 행당동 3부 아파트 82제곱미터를 택했다. 생애 첫 집이라 나에겐 큰 의미가 있는 이 아파트를 2015년에 매도했다. 그때 마치 자식을 시집 보내는 듯 마음이 뭉클했다. 첫 집이다 보니 지금 생각하면 내가 선택하는데 부족했던 점도 많이 보인다. 특히 그때는 아이가 어려서 학군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해 그 부분을 많이 고려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당시에도 내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었다. 집을 고르기 위한 기준 중에서도 다음 3가지 기본 요소를 꼭 강조하고 싶다. 첫째, 역세권 아파트를 골라라. 당시 내가 고른 3부 아파트는 왕십리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다. 왕십리역은 2호선, 5호선, 경의중앙선이 교차하는 환승 역세권이자 선릉과 이어지는 신분당선 연장이 예정되어 있었다. 무엇보다도 역세권의 아파트를 고르면 출퇴근에 용이하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 이 정도야 누구나 아는 상식이겠지만 중요한 건 역세권이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니라는 점이다. 나는 환승 역세권에 속하는 82제곱미터의 아파트를 골랐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내 친구는 집값이 낮고 공기가 좋아 4호선 끝자락에 있는 112제곱미터의 아파트를 샀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친구의 아파트도 역세권에 있었고 집도 넓었지만 시세는 계속 떨어졌다. 반면 나의 아파트는 경기가 안 좋을 때도 시세가 계속 유지되었고 꾸준히 가격이 상승했다. 역세권이란 지하철역에서 도보 5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를 말한다. 하지만 같은 역세권이라도 어떤 역인가가 중요하다. 단일 역세권보다는 이중 역세권, 이중 역세권보다는 환승 역세권이 훨씬 더 이점이 많다. 따라서 여러 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역일수록 그 역의 장점은 커진다. 또한 서울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강남과 연결되는 역일수록 그 역세권은 더 큰 강점을 갖게 된다. 둘째, 대단지여야 한다. 첫 집을 택하기 전에 나는 송파구 삼전동에 살고 있었다. 나의 로망은 올림픽공원 근처의 쾌적한 아파트에 사는 것이었다. 송파구와 강동구 지역도 꽤 많이 돌아다녔다. 그렇지만 역시나 가격이 너무 비쌌다. 그러다 풍납동 D 아파트를 보게 되었다. 강동구청역에서 도보 10분 정도의 거리에 있었고 송파구에 위치하는 데다 올림픽공원에서 가까웠으며 바로 옆에 풍납초등학교가 있었다. 아직 아기를 낳기도 전이었지만 그 점이 참 마음에 들었다. 부동산 사장님은 세댁, 여기가 애 키우기 정말 좋고 가격도 제일 저렴해. 세댁, 얼른 결정 안 하면 이런 매물은 금방 나가버려. 라며 매수를 종용했다. 사실 돈이 부족했던 나에게 그 아파트는 오래되긴 했어도 너무나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마음에 걸리는 점도 있었다. 바로 단지 세대수였다. 세대수가 93세대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렇게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를 나홀로 아파트라고 부른다. 내가 세대수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라면서 소심하게 입을 떼자 부동산 아주머니는 주변에 대단지 L아파트가 바로 있고 맞은편에 K아파트도 있잖아. 가격은 오르게 되어 있어. 라고 조언했다. 그래도 내 마음은 편치 않았다. 나는 아무리 실거주로 아파트를 구하더라도 시세 차익을 꼭 얻고 싶었기 때문에 결국 내 신념에 따라 다른 데로 눈을 돌렸다.
집을 알아보다 보면 수많은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조언해준다. 그렇기에 자신만의 투자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어야 한다. 아무리 주변에서 좋다 해도 자신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투자는 하지 않는 뚝심을 길러야만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때도 그랬지만 나는 지금까지 나홀로 아파트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가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나홀로 아파트는 매수할 땐 가격이 낮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집값이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대단지 아파트 근처에는 대형 마트가 생기고 생활 편의시설이 들어서면서 점점 수요가 높아지고 집값이 상승하게 된다. 셋째, 로열동의 로열층을 선택하라. 확장하고 리모델링까지 했는데 제값을 못 받았어. 얼마 전 아파트를 매도한 친구는 울상을 지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녀의 아파트는 2층이었다. 그 친구는 아직 아이가 어려 저층이 좋다면서 2층을 샀지만 팔려고 내놓았을 때는 아무도 그 층을 선뜻 고르려 하지 않았다. 같은 동에 같은 방향이고 수리가 되어 있어도 대부분의 사람은 저층이나 꼭대기층을 선호하지 않는다. 대부분 비로열층과 로열층의 가격 차는 엄청나다. 또한 동이 어느 방향으로 위치하는지, 즉 남향인지 북향인지에 따라서도 역시 큰 가격 차가 발생한다. 각자의 생각은 물론 다르겠지만 나의 경우 아파트 1층에서 3층과 맨 꼭대기층은 잘 고르지 않는다. 또 남향을 택하되 반드시 낮에 가서 볕이 얼마나 잘 들어오는지 확인해보고 결정한다. 나와 가족을 위한 첫 내 집 마련. 이왕이면 살기에도 편하고 나중에 팔 때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는 곳을 고르는 게 여러모로 이득이다. 위에 언급된 3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아파트를 살펴보고 실제로 여러 집을 둘러본 후 네이버 부동산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등을 검색하여 교통, 학군, 단지수 등을 정리해 두도록 하자. 여기까지 엄마의 돈 공부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재테크 입문서이지만 그 중에서도 주로 엄마들의 투자를 이끌어주는 책입니다. 저자는 양가의 도움 없이 원룸 빌라에서 작게 시작한 신혼생활 속에서 미래를 위해 종잣돈을 악착같이 모으면서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 첫 내 집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잣돈에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했지만 매달 나가는 대출금과 생활비, 양육비, 교육비 등 지출에 허덕이는 삶과 워킹맘으로서의 심리적 부담감과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이 함께 공존하면서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생기게 됩니다. 더 이상 월급으로는 원하는 삶을 꾸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돈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엄마로서, 아내로서만이 아닌 자신을 위한 삶과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다시 정립하는 시간을 만들게 됩니다. 저자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꾸준히 투자 실력을 쌓아왔고 2021년 현재 총 자산 50억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스스로 길을 개척해 나가는 과정에서 얻은 재테크 비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종잣돈을 모으는 법, 매달의 지출과 소비를 관리하는 방법, 부자 되는 습관을 기르는 방법, 실전 투자 시 유의할 사항 등 재테크 초보들을 위한 자신만의 노하우를 구체적으로 알기 쉽도록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이 좋았던 점은 엄마로서의 삶에 있어 방향성을 안내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자를 포함하여 워킹맘이든 전업주부든 여자로서 엄마로서의 삶을 처음 경험하면서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많은 엄마들의 사례를 짚어주고 있으며 엄마들이 왜 돈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지 어떤 마인드와 목표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투자자로서의 마인드 정리뿐만 아니라 엄마를 처음 겪는 엄마들의 마음까지 토닥여주는 이 책을 통해 초보 엄마인 저 또한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투자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읽으셔도 무방하지만 특히 엄마들에게 꼭 추천하는 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